(5분) 동안의 통찰. 당신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미지가 망가져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누명을 벗는 도움을 받으려면 고액의 돈이 필요하다. 형편이 어렵지만 밤잠을 설치고 일상을 살 수가 없어 무리해서 돈과 시간을 썼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누명을 벗지 못했다.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할 최후의 기회가 있다 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증거를 끌어모아 더 높은 기관을 찾아갔는데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너무 바빠서 못 봄. 만약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면 억울해서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통치체제의 기초이며 최고 법규인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나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는, 모든 권력의 기반이라고 하는 우리는 과연 헌법에 보장된 대로 법 앞에 평등할까?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에서는 너무 바빠서 안 봤다는 말을 이렇게 어려운 말로 적어 돌려보낸다. 말 그대로 그냥 심리를 안 하고 기각했다는 건데, 인생이 달려 수많은 돈과 시간을 들인 이들에게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실제 전 대법관의 증언에 따르면 주심 대법관의 짧은 설명 후 소부 대법관들은 겨우 10초 정도 고민 후 처리하는 식으로 이 심리 불속행 기각을 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무시된 건은 지난 10년간 상고건의 무려 70~80%나 된다. 어이가 없는 것은 상고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서 왜 기각을 한 건지 이유 정도는 써줘야 하는데, 이 심리 불속행 기각은 그것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이슈가 되자 몇몇 대법관은 10초 심리는 과장이며 많이 바뀌었다고 반박을 하기도 하나, 기각의 이유도 명시하지 않는 이런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과연 얼마나 시간을 들여 판단을 하고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렇다면 이거 뭐 그냥 직무유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 황당한 방식이 어떻게 도입된 걸까? 1981년에 도입된 이 방식은 1970, 80년대 들어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사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생겼다. 대법원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가 없게 되자 애초에 사건의 경중을 두는 그야말로 미봉책을 내세운 것이다. 그렇게 상고 허가제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고, 차후 1994년 현재의 심리 불속행 기각제가 도입이 되었다. 무려 31년 전에 임시 방편처럼 도입된 이 방식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시스템도 한 몫을 한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증거와 정황 등 사실관계를 따져 판결을 하지만, 최종 법원인 대법원에서는 애초에 사실관계는 아예 다루지도 않는다. 오로지 법리적 해석만 한다는 것. 이 법리적 해석이라는 것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너무 어렵다. 아무리 육하 원칙에 따라 명명백백 억울함을 호소해도 진술 방식 자체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대법관에게 선택적으로 사건을 고를 빌미를 제공하고 대법원의 진입 장벽 자체를 너무 높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없다고 말하려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까지만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기에 이 단 한 차례의 항소 기회 안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2024년 사법 영감에 따르면 지방법원에서의 판결 결과가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도 변경되지 않는 비율, 즉 기각되는 비율은 민사가 약 40.8%, 형사는 약 54% 정도 된다. 그럼 기각하고 남는 비율인 약 50~60% 정도는 변경이 된다는 건데, 그 정도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50~60% 정도 되는 비율에는 단순히 판단의 논리나
이유를 변경한 것, 손해배상 액수 조정, 형량 감경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인 것이다. 실제로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는 약 1, 2% 정도뿐이다. 즉, 애초에 절반 정도는 그냥 최초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변경이 되어도 억울함이 상당수 남는다는 거다. 실제로 고등법원의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으로 상고하는 비율은 근래 10년 평균 민사가 약 20-30%, 형사는 30-40%에 달한다. 사실 이 상고율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배경을 알면 엄청난 수치이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 대법원은 법리적 해석만 다루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의 상고는 법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고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 그리고 재판 일정 자체가 굉장히 길어 상당한 심신의 지침을 동반한다. 즉,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니면 이런 부담 때문에 상소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비율로 억울함을 지속 호소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1심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심지어 그 최초의 판단 자체도 기존 판례를 따라 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최종심이라는 대법원은 애초에 사실관계는 다루지도 않는다. 잠깐. 그렇게 되면 이거 첫 재판에 오판이 있으면 너무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제도적인 보완책은 정말 없는 건가요? 물론 제도적으로는 대법원까지 3심의 재판을 다 마치고도 억울할 경우 재심하는 절차가 있긴 하다.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재심의 개시 요구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일단 청구 자체가 복잡한 법률 행위라 재심 전문 변호사 자체가 매우 드물고 그의 비용도 상당히 고가이다. 그래서 재심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0.005% 이하이다. 애초에 위조 증거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진범 자백, DNA의 미일치 등 누가 봐도 아주 명백할 때에만 해준다는 거다.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인가? 결국 법원은 사실상 누가 봐도 이미 입증된 명백한 건일 때만 인정. 하고 한마디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다. 이 어려운 입증 과정은 돈과 시간을 들여 너님들이 알아서 다 해오라는 것. 한마디로 억울함 해소는 스스로 싸워서 해야 하고, 높으신 판사님들은 너무나 수동적인 태도로 권위를 유지하는 구조다. 그러니 경제적 여유, 특별한 정보 접근 권한, 인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권력자를 상대로 이해관계를 다툰다면 정말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억울한 일을 당한 쪽에서는 정말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의문이 든다. 아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도대체 사법부는 무슨 명분으로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하려 하지 않고 이렇게 수동적인 태도로 진입장벽을 높이고 판례를 중시하며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걸까? 이렇게 사법부가 판례를 중시하고 매우 보수적인 데에는 나름의 명분이 있다. 법이라는 것은 판단의 기준인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뭐야, 저번에 나한테는 안 그랬잖아. 하는 식으로 시비가 털리고 법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즉, 형평성과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위해 그렇다는 것. 이렇게 들으면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보수적인 이유가 정말 형평성과 법 적용의 일관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일까? 그렇게 법 적용의 일관성을 중요시 여기고 너무 바빠 대부분의 사건을 기각해버리는 사람들이 초스피드로 움직였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사건이 상고되자 대법원장이 전원 하부체 회부 후 9일 만에 선고 기일을 잡는 전례 없는 일을 벌인 것이다. 보통은 상고건이 접수되고 선고까지는 수개월이 걸리기에 문제를 삼는 건데, 더 황당한 건 어쩔 땐 거북이처럼 느려지기도 한다는 것.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이춘식 할아버님은 2005년 2월 재판을 시작한 이래 최종 선고를 받기까지 무려 13년 8개월이 걸렸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마지막 파기환송 2심이
대법원에 상고 접수된 이후로만 따져봐도 무려 5년 2개월이 걸렸다. 즉 9일 대 5년 2개월이라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생긴 연유에 대해 대법원은 어떠한 해명도 없고 이런 판단에 대한 기준도 일관성도 없다. 오로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초스피드를 내기도 아주 느려지기도 혹은 아예 심리 자체를 안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법부가 아직도 법 적용의 일관성 운운하며 권위를 세울 수 있다고 보는가? 앞서 말한 심리 불속행 기각이 너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명백하다. 대법관을 증원하거나 혹은 시스템을 개편해 대법원의 역할을 분담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대법관들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이 헌법재판소보다 최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잠깐. 헌법이 우리나라 최고법이잖아요. 법 적용은 헌법 아래에서 하게 되니까 헌법재판관이 최고 지위자 아니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법관이 헌법재판관보다도 최고 권위자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단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며 9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중 3명은 이 대법원장의 추천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또 역사적으로도 대법원은 1948년 제헌헌법 이래로 사법부의 중심 역할을 해왔고 헌법재판소는 1988년 6공화국에 와서야 만들어진 후발주자이며 사법부와는 독립기관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기싸움을 해온 사례가 여럿 있다. 2008년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헌재 위헌 결정은 일반적인 법률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지 개별 형사재판에 구속력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궤변을 하며 헌재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유죄 판결을 계속 내렸다. 또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한 이후 그 이전 판결에 대해 헌재는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형사 절차상 확정된 사건은 건드릴 수 없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헌재는 위헌 결정된 법률에 대해 소급 무효를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은 건드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법의 실질적 구속력은 우리 권한이라는 태도로 헌재를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런 행태를 보면 사법부가 보수적인 이유는 그들이 법 적용의 형평성 같은 정의 실현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오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거다. 진실 규명이나 기존 판례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에 관심을 가져봐야 본인들의 판단에 대한 권위만 꺾인다고 생각하니 열심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검찰들이 선택적 기소를 하고 기소만 하면 97%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유죄로 만들어버리는 행태와도 비슷하다. 그들은 통계적으로 별로 변동이 없는 비율이 유지되어야 본인들의 권위도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세운 권위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 권위라는 것은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끔 법 적용의 경직성을 고집하고 진입 장벽을 높이거나 법의 적용이 선택적일 수 있다는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억울한 이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더욱 세심하게 철저히 따지고 공명정대하게 일처리하여 그 과정이 모두가 납득이 가게끔 되어야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진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다. 2025년 현 시대가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나라가 제도적 시스템은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다는 데에 있다. 언뜻 시스템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고 내가 피해자가 되기 전까지는 아주 안전하고 공정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다. 차라리 독재처럼 대놓고 위협적인 것은 많은 이들이 저항감을 가지기에 덜 무섭다. 정의로워 보이는 시스템 속에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교묘하게 행해지는 진화한 패단이 훨씬 무서운 법이다. 그러니 분명히 꼭 기억하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비판을 가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법부의 패단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나와 내 가족이 반드시 그 피해자가 될 것이다. 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빠르게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